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국정 경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제가 안전한 대한민국, 또 행복한 대한민국, 나라의 기본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제가 미력이나마 저의 마지막 여생을 도와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쳐볼까 합니다. 국회에서 이 남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겸손하게 마음 준비를 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국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평가,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심기수한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어떠세요? 이제 같이 오랜 시간 기자 생활을 같이 하셨던 이제 동료이자 선배 기자가 총리에 발탁이 됐는데 오늘 그 첫 소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십니까? 예상 바뀌었다. 일단 기자 출신 총리 카드가 발탁된 것 그 말씀이죠? 기자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간 네. 문창극 주필이 전 주필이 네.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 바뀌었다는 그런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언론인 출신은 뭐 그동안 그 언론사 경영자는 있었지만 현직 기자를 오래 했던 분이 총리로 발탁된 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일단 그러면 문창극 과연 어떤 분인지 저희가 프로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한 분인데요. 네. 네.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서울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부장 거쳐서 논설연실 주필, 그리고 이후에 또 언론관계 그 단체의 주요한 포스트를 많이 맡았습니다. 관훈클럽 총무를 네. 거쳐서 그리고 현재는 그 서울대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요. 만 65세인데 청주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청권 총리의 탄생 때문에 이런저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총리를 발탁할 때 대통령과 고향 뭐 이런 걸 감안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인가요? 만약에 네. 문창극 전 주필이 네. 1순위 총리 후보였다면 네. 그런 얘기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뭐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자면 네. 아시다시피 여러 명을 검증하다가 네.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청주 출신이라는 게 최고의 고려 요인이라고 될 수 없고 네. 제가 볼 때는 문창극 전 주필을 네. 총리로 하면서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언론인 출신을 총리로 내정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요. 자, 총리 이 시점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국가도 개혁해야 되고 국가 개조도 해야 되고 공직자들의 관피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공직 경험이 없다. 정치 경험이 없다. 이게 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얘기한 대로 큰 네. 약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큰 약점이 예. 되리라. 그럼 본인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공직 경험도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큰 약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네. 약점이라는 것이 뭐 알다시피 네.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보세요? 박성훈 의원님께 같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행정 경험이나 관료 사회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은 경험이 없지만은 언론인으로서 끊임없이 언론인의 역할이 권력과 또 정치, 공무원 이런 네. 또 각계의 그 중요한 위치를 관찰하고 문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네. 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료 사회의 적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네. 많은 부분을 생각해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실제로 얼마나 현실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응용 능력, 이런 실무 능력, 네. 여기에 본인의 성패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성패와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 심기선 대기자도 30년 넘게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갑자기 장관으로 발탁된다 이런 생각이 되면 국정 경험 없으시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막막한 건가요? 아니면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이 사안은 이렇게 가야지, 저 사안은 저런 거지.
그런 게 간접 경험은 될 수 있는 건가요? 문창극 내정자도 아마 그 제안을 받고 네.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박성원 부장이 얘기한 대로 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얘기 네. 그것을 어느 정도 네.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자신이 글로 썼던 일, 칼럼으로 썼던 일, 또 기자로서 취재해서 글로 썼던 그런 일들을 과연 실제로도 할 수 있느냐? 말로는 가능한데 실행이 가능한 것이냐? 자, 그러면 이 문창극 총리 내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를 보면 현재로서는 그분이 직접 쓴 글로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텍스트를 직접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요. 2011년이니까 이명박 정부 4년 차 때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 대목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녀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지도 않는다. 그저 박근혜 의원은 몇 마디만 하면 주변의 참모가 이걸 해석하고 언론은 그것을 대서특필한다. 박근혜 의원 휘장 안에 있는데 그가 신비하기 때문일까? 만약에 그가 현재 지금 의원인데도 이럴지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권력의 자리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누가 감히 그 휘장을 벗기고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야, 이거 무시무시한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다. 휘장 속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자, 이런 생각이요. 국무총리가 되면 대통령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례회동이나 국무회의 끝날 때 만날 수 있거든요. 기자회견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1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한 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앙일보 후배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 예. 네,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네. 강직하다. 네. 그다음에 직언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네. 분이라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여러 사람들 주변 참모들을 만나보면 밖에서는 그래도 네. 막상 들어가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바뀌지 않겠는가 혹시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 글로 쓸 때 외부에서 지적할 땐 굉장히 잘했는데 막상 권력의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달콤함 때문에 그 달콤함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에 듣기 싫은 소리 못하게 된다 그 얘기인가요? 달콤한 걸 누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분위기에 눌려서 그 제대로 얘기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네.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떠세요? 자, 휘장 밖으로 나오시라. 일단 우리가 저 글을 쓸 때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네. 박근혜 당시 의원은 네. 전 대표 신분이었지만은 네. 사실상 강한 예비 권력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음번 대통령 1순위입니다. 네네. 저런 사람을 대상으로 언론인이 정론직필을 한다 하지만 네. 저 정도의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저 당시가 이제 수도 네. 행정중심 도시를 수정하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네. 상당 부분 보수층들이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을 텐데 네. 아마 그런 보수층의 정서를 좀 대변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문제는 지금 우리 심 선배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저것을 실제로 대통령 앞에서 저런 식의 직언을 하기에는 그 주어진 상황에 따른 자기 책임 이 부분도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상당한 그 본인이 좀 더 저런 각오를 갖고서 실제로 총리직을 수행한다면 상당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총리의 모습을 네. 보여주지 않을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늘 이제 시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07년 7월이면 노무현 정부 5년 차 때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때거든요. 그 당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좀 이남희 기자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과거 핵이라는 질책과 여자라는 문제가 극복돼야 된다. 결국 박근혜 당시 그 네. 의원이 결혼하지 않은 점을 조금 네. 그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강조하는 것이 어머니의 정치인데 네. 자녀 키워보고 집안 살림 꾸려본 여자들이 나라 살림도 남자보다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박근혜 후보는 이런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봤고 아기도 안 낳아봤는데 그런 어머니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한 거죠. 이야, 7년 뒤 자신이 바로 이 여성으로부터 총리로
지명받아 후보자 될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쓴 글입니다. 7년 전 여름의 글인데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 이런 경험 있습니까? 이거는 좀 한계에 대한 것이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지적을 좀 했네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도 네. 이 그 문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칼럼을 썼던 사람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야당에서도 이 그 문창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 좀 보수적이다, 보수 네. 편향 인사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요. 박 대통령뿐만 네. 아니라 그 야당 출신의, 그러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좀 비판적인 칼럼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8월이니까 이명박 정부 2년 차 때네요. 네. 바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병세가 심해질 때입니다. 2009년 네. 8월 4일 날 쓴 칼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한 2, 3주 전쯤에 쓴 글이네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좀 빨간 줄 이제 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김 전 대통령 대해서 이제 비자금 조성 네. 그리고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는 그 명확하게 김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네.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칼럼에 썼습니다. 이래서 자, 논란이 됐죠. 네, 단순히 소문 차원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나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가령 월간조선이 미국의 FBI가 대통령의 비자금 혐의 내사에 착수했다는 월간조선 보도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월간조선인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비자금 3천억 원을 조성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다. 이게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설명해야 된다라면서 돌아가시기 한 2, 3주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의문을 좀 제기했어요. 이야. 이러니 뭐 야당은 뭐 간단히 볼 리가 굉장히 없겠군요.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네. 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네. 정부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도 이제 좀 문제를 삼았죠. 이런 거네요. 네. 네. 이명박 정부는 독재 정권이다.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선을 넘은 발언을 자주 해왔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심정에 무슨 불안감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네. 이 칼럼에 대해서 결국은 동교동계가 네. 반론문을 네. 그 신문에 게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자, 당시에 이런 글이 나오니까 이거 가만히 못 있겠다. 이런 글을 꼭 실어달라고 반론문을 보내와서 네. 중앙일보가 실었네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느 경우에도 불법 비자금을 가진 적도 만들어 본 적도 없다. 문창극 대기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카드를 놓고 굉장히 강한 톤에 반박하는 글을 좀 실었습니다. 한번 트위터 글인데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극우 보수 논객인 문창극 총리 후보를 지명한 것은 국민 분열, 국가 퇴조를 가져오는 인사로 이제 이 부분이죠. 극우 꼴통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방송용으로 적합한 용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청문회가 곧 열리는데 이틀간의 청문회 때 낙마시키기 위해서 내가 총력경주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창극 전 주필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 자,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립니다. 아주 독한 말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극우라는 것 성향에 동의하시겠어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다만 논객이라고 인정해 준 것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논객이라면 우리 그 사회에서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수준, 반열, 그다음에 경륜이 있어야지 받는 말이기 때문에 네. 논객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패한 언론이라는 그 평가에 대해서도 네.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자, 실패한, 일단 뭐 오랫동안 가까이선 아니지만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글을 오랫동안 봐오셨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칼럼을 봐왔고, 네. 그다음에 또 얘기를 들어봤고, 네. 그다음에 문창극 전 주필이 네. 언론사에서 걸어온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후배들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그런 사람한테 실패한 언론이라는 표현은 제가 네. 볼 때는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 역시 시점이 중요한데요. 2009년 5월 26일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서거한 지 바로 직후에 쓴 글인데 공인의 죽음이란 칼럼입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다룬 칼럼인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말을 한다. 부모님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그 다음에요, 하던 일 때문에, 나 아닌 남에 대한 책임감이 또는 사랑이 죽고 싶은 감정을 누르는 거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식의 죽음이 끼칠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네요. 자, 일반인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죽음이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하지만 그의 죽음, 노무현의 죽음은 자연인과 공인의 성격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 자연인으로서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점은 그의 장례 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돼야 된다. 검찰의 처리도 문제다.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큰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그가 죽자마자 모든 수사는 끝났다, 종결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소권이 상실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대목은요. 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진영에서 뭐 가만히 있지 않을 표현 같습니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범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글을 쓰셨네요. 그런 부분도 반발할 만하고요. 네. 그 장례 절차나 사후 문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네. 즉 국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그 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에서 굉장히 그 미묘한 시점에 돌아가신 직후에 돌아가시기 한 2, 3주 전에 비판적인 글을 내놔서 반론도 많이 받고 청구받고 그랬는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자, 이런 전직 대통령의 평가 말고요.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철학이랄까, 국가의 역할, 개인의 책임에 대한 선을 설명하는 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짜 점심은 싫다라는 글인데요. 이남희 팀장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주 네.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그 시절에 쓴 글인데요. 네. 자, 어떤 생각을 더 갖고 있는지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한편 무료급식은 배급 장면을 연상케 한다.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북한 주민이 그 내용면에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은 그 네. 공짜 점심, 무료급식을, 네. 무상급식을 북한 주민 배급에 비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밥 먹는 문제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 개개인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어떻게 일일이 이런 것까지 국가가 개입하느냐. 북한식 봐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책무, 선 이런 거 분명히 긋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칼럼 보시면 그 시점은 오세훈 시장 말기라 무상급식이 전면 도입되기 전의 시점입니다만. 그런 시각도 가능하고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언론인이라는 것이 네. 전 인격을 평가받는다는 그런 무서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옛날에 썼던 모든 글들이 네. 그대로 전부 나와가지고 한 줄 한 줄 전부 비판받고 분석되고 평가받는다는 면에서는 네. 아주 색다른 지금 경험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기자 시절에 중앙일보에 문창극 칼럼을 썼던 내용 몇몇을 봤습니다. 수많은 글을 썼지만 저희가 좀 논쟁이 될 만한 대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좀 공개시켜 드릴 내용은 좀 문창극 후보자의 좀 부드러운 면, 인간적인 면모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순위 확인하고서요. 몇 가지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